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올해 치러졌던 2022학년도 중등 특수 A형과 B형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험을 치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강의를 보실 이제 2023년도 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이 강의가 유용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나눠드렸던 자료에 이미 붙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이번 A형에서 출제되었던 요소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1번부터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사실 저의 수강생 선생님들은 조금 우리가 파이널 강의가 늦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중등 시험 2주 전에 치러지는 유초 특수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널 강의를 조금 늦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초 기출 문제 분석을 해서 그 나왔던 개념들이나 그 앞뒤로 있는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가져갔었는데, 실제로 이번 중등 A, B형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치러졌던 유초등과 관련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중등 선생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2주 전에 치러지는 유초등 관련된 특수 개념들을 꼭 공부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 관련해서 유특 문제 있잖아요. 2주 전에 치러졌던 2022학년도 유특 A 8번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비슷한 주제의 카테고리가 나왔었어요. 동호회 의사소통 수단 이렇게 물어보면서 비구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요소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중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대답과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라고 물어보면서 표정, 몸짓, 이것은 우리가 언어의 요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바로 비언어적 요소죠. 비구어적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였고, 상징과 그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성 출력 의사소통 도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학생의 어떤 구어의 능력을 보완하고 대체해주는 의사소통이라고 부르는 AAC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소들을 보시면요. 일단 친구의 표정과 몸짓, 이것은 유특에도 나왔었던 개념인 비언어적, 비구어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중등에서는 그 바로 양옆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나왔어요. 쉬운 낱말을 사용해서 짧은 문장으로 말해주는 것은 언어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다음 밑줄 그었던 우리 실제 문제에서는 준언어적인 요소에 대한 예시를 쓰시는 문제였죠. 준언어적 요소는 언어의 수반에서 전달되는 어떤 개념들로 리듬, 억양, 장단, 강세, 고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준언어적 요소 또는 반언어적 요소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요소 중에 한 가지 이상 쓰시면 다 정답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개념인 언어의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구어에 해당하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의 수반에서 전달하는 준언어적 요소, 그 다음에 언어는 아니지만 표정,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요소까지를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 종종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바로 올해 유특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 또 바로 중특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네, 여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명료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해당하는 맥락 자체가 지금 의사소통 상황이기 때문에 명료화 전략은 아마 올해 새롭게 출간되었던 고은 교수님 책에서 나왔던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명료화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교사가 학생이 발화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화를 다시 반복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질문을 제시하면 되는 예시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 뭐라고? 이런 식으로 발화를 한번 재요구한다거나 질문하는 어떤 예시가 들어가면 다 정답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까지만 해도 고은 교수님의 새 강론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까 말까 고민하던 선생님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으니 우리 내년에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고은 3판에 나오는 교정적 피드백 해당하는 6가지 요소들 꼭 한번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해당하는 1번 문항에서의 활용되었던 제시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AAC가 적용된 예시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적 상징, 비도구적 상징 이렇게 있었고요. 상징적, 도구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에 그림, 사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은 비도구적 상징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분류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처음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카테고리 상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해 가시면서 채워가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공부 좀 해보신 선생님이라면 우리 이번에 유특 문제 나왔을 때 분석했을 때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비언어적 요소와 그 다음에 몸짓 언어, 비언어적 요소 또는 몸짓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비상징적 의사소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했던 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뭐 고개 끄덕이기, 표정 이런 것들은 비도구적 상징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비도구적 상징과 비상징적 의사소통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기출분석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1번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유특 문제를 꼭 한번 챙겨가서 중특 문제 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문항이었어요. 2번 문제 나온다 생각은 했었지만 결국 나왔던 문항이죠.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지적장애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주구장창 나오다가 그 다음 이제 교육 파트로 넘어왔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정의 파트에서 다시 나왔어요, 시험이. 그래서 예전 시험에서는 기억나실까요? 뭘 물어봤었냐면 해당하는 그림이 주어지고 여기에서의 강조점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여기 있는 빈칸이 뚫려 있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완전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확장하고 변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 기준이 기출문제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적 건찬맥 이렇게 해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맥락이 되겠죠. 맥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었는데요. 여기 밑에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보지 못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인 적응행동의 평가와 우린 뭘 비교했었죠? 지적 능력의 평가. 이걸 비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의 평가, 선생님들 지능 검사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지능 검사는 딱 한 번 선생님들의 최대 수행을 검사해요. 검사해서 딱 한 번만 잘해도 선생님의 지능이 그 정도이구나 라고 점수를 준단 말이죠. 하지만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딱 한 번만 잘한다라고 해서 학생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학생이 전형적인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적어도 10번 중에서 8번, 9번 이렇게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 학생이 적응행동 기술을 갖췄다라고 보는 전형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행에 기초한다라는 말은 지적 능력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키워드는 바로 전형적인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강론책에 있는 거의 그대로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론책에 그대로 지적 건찬맥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적응행동에서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대 수행이 아닌 전형적인 수행을 알아보는 검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2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 있게 나온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전형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올해 중특 문제수도 마찬가지로 장특법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가 약 한 10점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총 80점. 우리 특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20점에 특학이 80점이잖아요. 80점 중에서 장특법 문제가 10점 정도의 8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특법 문제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장특법 조항 20조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의 운영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중요한 키워드,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그냥 일반 학교에 장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일반 학교의 장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일반 학교의 장이었냐면 바로 특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워딩이 필요했었습니다. 장특법 조항이기 때문에 다른 거 인정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워딩 쓴 분만 아마 답안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 11조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은 17조에 근거한 장특법 17조의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시행령에서는 11조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장특법 조항에서는 17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다시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학습을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작년 초등에서 교직 논수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특수학급이 없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특대상자를 지원해 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게 위한 어떤 일상생활 기술을 지도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굉장히 쉽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과제 분석과 행동 연쇄가 우리 유특에서도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유초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특 푸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발 신기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분석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신발을 어떻게 신는지 각각의 과제가 세부적으로 분석되어 있었고 해당하는 과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도하는 방법을 보았더니 어떻게 한대요? 총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4단계까지는 교사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지도하겠대요. 그 다음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교사가 해주고 4, 5단계를 학생이 하도록 할 건데 4단계를 지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제 분석된 거에 대해서 가장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후진형 행동 연쇄라고 부르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후진형 행동 연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쵸? 후진형 행동 연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교사가 어떤 촉진의 전략을 썼는지 촉진의 유형을 쓰라고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촉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 촉진과 자극 촉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교사가 뭔가를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였죠. 학생 A가 신발장에 자신의 신발을 잘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반응 촉구 중에서도 특히 그림을 순서대로 나타낸 어떤 과제의 그림을 붙여주는 것은 시각적 촉진, 시각적 촉구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장특법 조항 20조와 17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동 연쇄 정말 네,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2점짜리 문제이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각적 촉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제 4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특화적 문제가 4점 배점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총론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고등학교에서는 1단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고 여기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반드시 포함되어 게 뭘까요? 이미 뒤에 1단위라고 하는 것 1회라고만 나와 있었네요. 1단위는 50분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총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1단위를 그대로 총론 워딩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키워드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실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등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나요? 바로 같은 해 2주 전에 치러졌던 초등에서는 캠페인 활동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등에서는 바로 뒤에 있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들어갈 부분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각장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필수의 단위를 서로 다르게 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문제에 있는 그대로 빈칸을 뚫어서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 빈칸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외웠느냐 외우지 못했느냐의 차이로 나눠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로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 정말 그 워딩 그대로 쓰시는 문제였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학습장애 문제였는데 마찬가지로 학습장애 중에서도 쓰기 과정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거는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나왔던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쓰기 과정적 지도 접근 단계에서의 각각의 단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시를 쓰게 만들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 기역에 대해서 빈칸이 뚫려 있었고 그 다음에 니은과 지읒을 비교해서 쓰시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초안 쓰고 내용 수정하고 편집하고 게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글의 기계적인 측면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고요. 편집하기 단계는 여기서는 이제 내용 수정이 아닌 글의 기계적인 측면, 어문 규정, 철자, 맞춤법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편집하기 단계였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수정 단계와 편집 단계를 비교해서 서술하는 문장 키워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철자 오류 유형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김혜아 교수님 책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혜아 교수님 책에서는 철자 오류 유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었죠. 뭐였죠? 바로 의문 처리 오류, 표기 처리 오류, 그 다음에 형태 처리 오류 이렇게 3가지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의문 처리 오류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예쁜 이렇게 소리가 나요. 하지만 학생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틀리는 거예요. 여쁜 이렇게. 반면에 표기 처리 오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읽는 것 그대로 표기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오류를 보일 때 우리는 표기 처리 오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굿이 우리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굳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럼 학생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오류 보이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지 않는 단어에서 지금 오류를 보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돼요. 예쁜. 하지만 여기에서 학생이 잘못 듣고 지금 오류를 보이고 있는 거라면 얘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 얘가 그대로 써버리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만이 아마 여기에서 낚이지 않고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밑줄 치리은 토5일, 1,5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선생님? 지금 소리 나는 대로 표기 그대로 되죠. 토요일만 쓰면 되는데 얘는 지금 아예 오류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오류인가요? 바로 의문 처리 오류죠. 아마 이게 만약에 표기 처리 오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그 발음 나는 그대로 쓰는 오류를 보일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특히 일요일 이렇게 쓰는 것이 표기 처리 오류라면 얘네들은 지금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똑같이 따라 쓰지 못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의문 처리 오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닌데 아마 시험장에서 되게 짧은 순간에 인출을 하고 약간 시험장에서 가시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긴장이 높다 보니까 문제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실수가 그렇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의문 처리 오류가 될 것이고요. 지금 밑에 있는 유창성 값을 산출하는 건 처음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또 많은 실수를 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절 단위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시험장에서 좀 어이없는 실수로 약간 여기 어절 단위로 끊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절은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인데 절은 어때요? 자음과 모음 하나를 우리는 절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맞춤법 부호까지도 포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보시면 총 19개의 절에 학생이 지금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둘, 그다음에 쉬 이렇게 3개의 오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19개 중에서 학생이 오류를 보이는 것은 3개이기 때문에 쓰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16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창성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진짜로 많은 선생님들이 19분의 16 곱하기 100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퍼센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유창성 값을 그냥 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만약에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절대 아마 나눠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졌겠죠? 막 소수점 2번째까지 반올림 하시오 이런 문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심해 보셨어야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는 퍼센트라고 하는 백분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19개의 음절 중에서 오류를 보인 거 3개를 빼서 쓰기 유창성은 16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바사라고 하는 것 아시죠, 선생님? 그래서 바사 쓰기 검사에서 보시면 여기 쓰기 유창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절의 수 19개 중에서 학생이 오류를 보인 수의 값을 빼서 산출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빼서 산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퍼센트로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우리 항상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그 증후군별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 표현형은 거의 대부분 다 수험생들이라면 다 가져가시는 부분이에요. 되게 쉽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1번째 상염색체 이것만 보셔도 바로 다운 증후군 알 수 있거든요. 다운 증후군이었고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성격이 밝고 사회적이고 명랑하다라고 하는 성격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고요. 간헐적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다운 증후군 쓰시는 건 진짜 어렵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의 목적 한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던 문제이죠. 3차 예방의 목적은 선생님들 우리 알고 있는 예방 단계는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이거 각각 다 잘 외워갔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모 흡연 방지 교육, 그다음에 뭐 낙상 방지, 그다음에 뭐 이런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은 장애 또는 질병 자체의 출현을 막는 1차적인 예방의 목적이라고 하면 2차 예방은 어떤 거예요? 이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러한 질병이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단계들이죠. 예를 들어서 저체중아, 굉장히 체중 미달하게 태어났지만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장애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 초등에서 나왔던 PKU 같은 경우에도 2차 예방이었죠. 2차 예방도 초등에서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등에서는 3차 예방이 나왔고요. PKU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페닐알라닌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시기를 통해서 장애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었죠. 반면에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떤 기능의 제한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주는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특수교육이 바로 3차 예방에 해당하는 중재입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도 당연히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해당한 학생의 장애가 직업을 가지는 데에 기능적 제한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환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들 제공하면 더 이상 장애로 인한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3차 예방이죠. 그러한 목적을 풀어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중등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때까지 유초 문제에서는 예방 단계라고 하는 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유초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 전략을 묻는 문제 또 너무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기술을 실제 그 지역사회에서 직접 나가서 가르치는 거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학생에게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에서 맨날 나가서 교육할 수가 없겠죠. 학교에 있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고 당연히 시간, 비용,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매번 지역사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실에서 이런 비슷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지역사회 모의교수라고 하고요. 실제 이 부분도 진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아마 초등 문제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요. 이번에. 그쵸?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모의 환경에서만 연습하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일반화가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의 교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일반화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화에 또 유용한 어떤 지역사회 중심 전략이 있거든요. 지역사회 모의교수를 실시한 후에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나 조건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고 계열화해서 가르치는 어떤 전략일까요? 일반 사례 교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례 교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동 판매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음료수를 뽑아 먹는 자동 판매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회사의 자동 판매기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동 판매기는 밑에서 음료가 나오고 어떤 자동 판매기는 옆에서 나오고 동전을 넣는 것도 있고 카드만 먹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동 판매기를 다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대표적인 사례들만 선택해서 학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판기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상황이나 조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모두 가르쳐서 일반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례 교수입니다. 이러한 일반화의 제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일반 사례 교수법. 그래서 이때까지 중등 문제에서는 일반 사례 교수법에 단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일반 사례 교수법에 명칭 쓰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다음에 특허정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총 여기만 해도 8점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형에서만 장특법, 교육과정, 특허정까지 총 8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 활용과 사무지원이라고 하는 걸 쓰셔야 됐었고, 그 다음 지원고용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비교적 최근에 중등에서는 보호고용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고용과 경쟁고용 비교하는 거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꽤 과거에 한번 언급되었던 것이 해당하는 지원고용에서의 어떤 유형들이었거든요. 지원고용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개별배치 모형, 소집단 모형, 그 다음에 이동작업대 모형, 소기업 모델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직무지도원이 한 명이 배치가 돼요. 그런데 그 직무지도원과 학생이 1대1로 짝을 지어서 훈련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개별 배치 모델이 되겠죠. 해당하는 모델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집중적인 지원을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반면에 단점은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의존성 야기, 또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었죠. 개별 배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예전에는 장점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단점이 나왔던 부분인 거죠. 의존성 야기, 그다음에 비효율성의 문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다 정답 처리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중등에서도 선생님 은근히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항상 품행장애를 묻는 문제는 대부분 유초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중등에서 이번 기출문제 트렌드가 약간 이때까지 유초에만 나왔던 개념들이 이번 중특 기출문제에 대거 등장했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방 단계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품행장애 문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출문제에 근거하면 항상 적대적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 2가지가 있었잖아요. 연령과 학생의 어떤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중요한 어떤 위반 사항. 2번째는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2가지를 통해서 구분 지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진단 기준이 나와 있죠. 품행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그 다음에 재산 및 기물 파괴, 그 다음에 심각한 규칙 위반, 그 다음에 사기 또는 절도 이렇게 하는 4가지 진단 기준이 있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쓰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잘 안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진단 기준 중에서도 아동기 발병형과 청소년기 발병형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런데 특히 아동기 발병형과 청소년기 나누는 기준은 10세 이전에 발병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10세 이전이에요. 그럼 키워드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동기 발병형은 10세 이전에 발병해야 되고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10세 이후에 발병해야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여기 앞에 만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래서 만이라고 써주시거나 10세라고 써주시거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행동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측면에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또래와의 부적절한 경험, 부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은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체계일까요? 브롬펜 브레너 같은 경우에는 생태학적 모델, 즉 학생이 왜 부적은 행동을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 그 학생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더라라고 보면서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 아동이 있으면 바로 근접한 것이 미시체계,
그 다음이 중간 체계, 그 다음이 외체계, 그 다음 학생의 어떤 일련의 삶을 그리고 있는 시간 체계가 있는 거죠. 여기 거시 체계도 있고요. 그래서 미시, 미중, 외거시 이렇게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또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과 상호작용을 직접 하면서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미시 체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진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유축에서는 자주 나왔었어요. 브롬펜프레너라고 하는 학자의 어떤 생태 체계가 자주 나왔었는데 중등에서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등에서도 나왔죠. 여기 있는 집단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중등에서 나온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등에서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선생님들도 유추에 나왔던 어떤 특학 개념들을 반드시 이제 챙겨서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초등에서도 집단 강화가 나왔었잖아요. 중등에서도 똑같이 집단 강화가 나왔었지만 조금 더 좁혀주는 문제였죠. 해당하는 차이점을 비교할 건데 키워드가 성취 기준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 친 리을을 보시면 독립적인 집단 강화입니다. 독립적인 집단 강화라고 하는 건 교사가 성취 기준을 한 가지 세워두고 있으면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달성한 사람들만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독립적 집단 강화죠. 반면에 종속적 집단 강화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 또는 특정한 소수에 대해서 성취 기준을 세우고 걔네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을 때 반 전체가 강화를 받게 되는 거였죠. 그런 키워드가 필요했어요. 성취 기준 측면에서 독립적 집단 강화는 성취 기준을 달성한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에 종속적 집단 강화는 일부 구성원이 설정된 성취 기준에 도달했을 때 반 전체가 강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도 선생님들 진짜 이때까지는 주로 초등, 유아에서 나왔었는데요. 집단 강화가 이제 중등에도 언급되게 되었던 부분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포인트 잘 봐주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 점자 정보 단말기 문제는 처음 나온 개념은 절대 아니잖아요. 자주 나왔었고 점자 정보 단말기의 어떤 기능을 묻는 문제, 점자 정보 단말기의 명칭을 쓰는 문제 자주 출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림이 나와서 해당하는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어떤 기능, 세부적인 기능을 묻는 문제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가락 점자랑 똑같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이렇게 손가락을 올려서 타이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스페이스 바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양옆에도 약간 엔터키의 기능을 하고 있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지점자 또는 전자점자라고 부르죠. 종이가 없는 점자판으로서 소형의 촉지판이 돌출되어가지고 여기에 점자를 표시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는 총 6개인데 여기에 한 칸에 보시면 하나의 셀에 총 8개의 핀이 있는 거죠. 그래서 8개의 핀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돼요. 여기 위에 있는 6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1, 2, 3, 4, 5, 6점을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2칸은 바로 커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언급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를 그대로 물어본 문제였죠. 그래서 점자 셀의 제일 아래에 있는 2점의 기능은 바로 커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 쓴다면 커서를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 점자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해당하는 키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점자만 알면 그 다음 어렵지 않았거든요. 가 같은 경우에는 1, 2, 4, 6점이니까 여기에서 D, C, F, H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찾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영어 점자가 나왔잖아요. 영어 점자 중에서도 이러한 한글 문장 안에서의 영어 점자를 쓰는 방법이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영어 점자가 전부 다 대문자이기 위해서는 대문자 표를 사용해서 66점 2가지를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6점을 찍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66점 2번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자 단어표는 즉 6점, 6점을 2번 적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점자인데 M 같은 경우에는 1, 3, 4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4, 6점이 아니라 1, 3, 4점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2가지 찾는 것은
물론 대문자 단어표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M 같은 경우에는 맞추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자도 이제 버리시면 안 되고 중등에서는 매년 점자가 나오고요. 난이도가 쉬우면 이렇게 틀린 걸 찾거나 아니면 점자를 쓰거나 하는 문제가 나오고 점자 규정에서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 다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진짜 주요 기능, 장점, 명칭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실제 이걸 활용하는 어떤 위치나 구성을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 난이도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지체장애 문제였고요. 물론 이 부분도 진짜로 항상 나오던 부분이 나왔어요. 절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긴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해석에 있어서 좀 지역적인 해석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3명의 지체장애 학생이 있어요. EFG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추체계, 운동피지 손상, 이걸 보시면 바로 뭐죠? 경직형이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추체계, 운동피질의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경직형의 특징이 바로 근긴장도와 근육이 뻣뻣한 특징이었잖아요. 다음에 가위 모양의 X자 모양의 다리를 보인 학생, 그리고 원시 반사가 많이 나타난 학생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ATNR, 비대칭성 긴장성 못반사를 보이고 있었죠. 그것은 어떤 거였죠? 고개를 돌렸을 때 바라보는 쪽에 팔과 다리는 신전되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굴곡되는 형태의 어떤 원시 반사 형태를 우리는 ATNR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와 강직성 씹기 반사를 보이고 있는 학생이었네요. 그래서 하나씩 연결해서 볼까 봐요. 학생 2, 우리가 방금 파악했던 경직형 뇌성마비의 다음에 강직성 씹기 반사의 위식도 역류를 보인 학생이었잖아요. 그 학생을 위한 지도시의 유의사항을 봤더니 수업 활동 시 학생 2의 옆에서 지도하면 절대 안 되죠. ATNR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돌아가는 쪽에 있어서의 원시 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고개는 정면에 위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ATNR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개는 항상 정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면 중심선은 정답 처리될 거고요. 눈높이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눈높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한 그 원시 반사의 이름은 뭐였죠? STNR이잖아요. 그래서 좀 극명한 키워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하게 답안을 쓰신다면 정면이라고 하는 키워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학생을 볼게요. F 같은 경우에는 사지마비, 뇌성마비인데요. 사지마비는 팔, 다리 모두에 어떤 마비가 있는 건데 특히 하지의 마비가 조금 더 심한 학생이죠. 그리고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굴곡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수동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아마 이 학생을 봤을 때는 GMFCS 5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겠네요. 그래서 유의사항을 봤더니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당연히 학생의 몸이 어떻게 돼요? 굴곡되다 보니까 해줘야 될 조치는 뭘까요? 몸통이 앞으로 굴곡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벨트를 착용해서 신체를 고정해 주는 것이 필요했죠. 머리를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스트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목을 감싸는 듯한 보조기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수업 활동 시 대안적인 서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프론 스탠더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생의 특징이 바로 머리를 잘 가눌 수 없잖아요. 고개를 가누지 못한다라는 특성을 봤을 때는 이 학생은 프론 스탠더가 아닌 수파인 스탠더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누지 못함으로 수파인 스탠더.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 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까요? 제시문에 나타난 학생의 특성을 반드시 언급한 다음에 이렇게 답안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점의 어떤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크하시고 반드시 학생 특성을 언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의 특성이 반드시 언급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밑줄 친 비읍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GMFCS 3수준의 학생이에요. 3수준이라고 하면 기억나실까요? 워커를 잡고 이동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정도였던 거죠. 워커를 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동 휠체어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대부분 손으로 잡는 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수동 휠체어를 스스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해석하실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지도할 때 여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고 이게 빠져 있으니까 미음을 틀렸다라고 보신 분들이 계세요. 조금 약간 이건 지엽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의 운동 기능의 특성상 지금 운동 기능 수준이 난간을 잡으면 계단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지의 근육이 좀 괜찮은 학생들이에요. 그런 말로 해석하시는 것이 안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신체 3수준 특성상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죠. 확실하게 틀린 것이 지금 여기 위에 있었던 기역과 리을이었기 때문에 미음은 정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음은 맞는 것으로 선생님들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이 지금 보행 시 신체 무게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진대요. 그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워커의 이 명칭은 바로 후방지지형이었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신체의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켜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후방지지형 워커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특성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면 더 좋겠네요. 저도 여기 답을 쓸 때 학생은 보행 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후방지지형 워커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진짜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여기에서 해석하실 때 너무 지엽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으면 안 돼! 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3수준이라고 하는 건 난간을 잡고 아직까지 여전히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청각장애 문제였고 이번에 청각장애에서도 곡선이나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 굉장히 약간 워딩으로 나왔었죠. 자,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주어져 있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시겠죠? 자료는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크게 미로성과 후미로성이 있고요. 미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감음기관에 손상이 있는 거죠. 반면에 후미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젠 감음기관이 아닌 청신경 이후부터의 손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냐면 여기 PBmax가 40%밖에 안 돼요.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어음 명료도 값이 40%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의 잘 못 되는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말림 현상이 관찰된다라고 하는 이 특성을 봤을 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에서도 유형 바로 후미로성 난청이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해당하는 그래프로 선생님들 보실 수 있죠. 자, 봤을 때 A가 정상 건청인의 청력 곡선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강도가 높아지면 어음 명료도 100%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전음성 난청이었죠. C와 D 같은 경우에 이제 둘 다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음 명료도가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리의 강도가 점점 커져도 더 이상 명료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C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 바로 미로성 난청이라고 부르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약 한 40% 정도의 어음 명료도 값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 명료도 도달한 후에 소리의 강도를 높여주어도 오히려 소리가 더 감소돼 버리는 말림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후미로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대 명료도 값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말림 현상이 관찰되는 거 바로 후미로성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청각 보조기기로는 좀 충분히 약간 잔존 청력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어를 배우고 있었네요. 혼합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귀에 귀걸이형 보청기라고 하는 걸 착용하고 있었고 해당하는 잔존 청력을 활용해서 듣기도 하지만 독하와 지문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 계획을 보실게요. 학생 H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수어를 하는 것 중요하죠.
학생과 마주본 상태에서 정리해서 수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수화 표현이 없을 때는 지문자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쵸? 청능훈련 시 변별 단계, 청능훈련의 단계에는 인식, 변별, 확인, 이해가 있는데 변별 단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같다, 다르다,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소리 자극의 차이가 적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자극의 차이가 엄청 큰 것부터 시작해야지만이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적은 것이 틀렸고 큰 것부터 먼저 시작함으로써 초기 단계에는 변별이 쉽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초기에는 소리 자극의 차이가 큰 두 개의 소리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말리면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학생 I 같은 경우에는 FM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FM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당연히 학생을 부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멀리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반향효과, 교실 안에서 음이 반향호가 길게 늘어지는 것 때문에 명료하게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수업에 참여할수록 당연히 청각장애 학생에게 자막을 제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적 조치가 될 거고 맞는 설명이었고 교실대 신호 잡음비 SNR 진짜 자주 나왔었잖아요. SNR의 정의를 쓰는 것도 나왔었고 항상 교육적 중재 중에서 SNR을 개선하는 조치를 물어본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좀 처음으로 나왔던 부분이 최소 -10에서 -15 정도 이런 SNR의 원리와 같은 어떤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강론의 설명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R 값 자체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쵸? B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보시면 소음과 신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음이 3이고 신호가 6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면 그럼 이건 B는 뭐예요? 지금 1:2잖아요. 개선하고자 하면 소음을 줄여요. 소음은 1로 줄이고 신호를 증폭시켜요. 8로. 그러면 이건 어때요? 1:8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SNR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은 더 줄이고 신호를 더 늘려서 비율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위의 값이 나올수록 SNR이 더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가 개선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15dB 이상의 높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주어졌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되 여기에서는 플러스 15dB 정도로 어떤 소리를 높여주어 SNR을 개선해야지만이 말소리 이해력이 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지엽적인 한 문제이고 정확하게 쓴 사람이 별로 없다면 SNR을 개선해준다 하는 것까지도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SNR 원리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늘리고 잡음을 줄여준다, B를 개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SNR 원리가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답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A형 12번 문항이었죠. 선생님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대 모르는 개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조금 더 워딩과 학생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실수를 줄이시는 게 관건이었던 A형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